네, 반갑습니다. 무지경영 박쌤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만 전해지네요. 원숭이 두창이 또 유행이네요. 영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벌써 뭐 몇 개국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암담한 소식이 코로나19보다 더 센 놈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오늘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이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한다는데, 또 열심히 또 백신을 맞으셔야 되겠네요. 그런 느낌이 싸하게 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면역이죠. 개인 면역. 개인 면역만이 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는 면역을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러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점막이 촉촉해야 되겠죠. 피부도 촉촉해야 되고 입안도 촉촉해야 되고 눈도 촉촉해야 되고, 점막을 촉촉하게 하는 방법들을 일단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책으로 좀 풀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얘기 안 해주는 영국에서 나온 그 저널지 이름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이제 책으로 나왔던 걸 풀어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의사들이 일반 소비자인 우리들에게 얘기 안 해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럼 의사들은 가족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래서 이제 의사가 가족에게만 권하는 것,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가족들에게만 권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좀 공부를 같이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호조 모토하루라는 분인데 일본 사람이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셀뱅크 대표이사이자 RD 클리닉 고문, 도카이 대학 의학부 강사, 성형외과의 의학 박사다. 64년도에 출생하셨고요. 히로사키 대학 의학부 졸업했고요. 신슈 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근무했고, 펜실베니아 대학 의학부에서 배양 피부를 연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평생 의사 선생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또 이제 이런 분이 또 이런 책을 냈네요. 그리고 이제 감수하신 분이 뭐냐면 신원한 박사하고 홍대식 박사인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실의 박사시고요. 또 한 분도 이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부천에 순천향대병원 있죠. 거기에 중앙혈액내과 의사가 감수를 한 거니까 뭐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에 걸렸다는 거고, 두 번째는 체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반드시 고쳐야 할 병, 그 다음에 평생 안고 가야 할 병, 다섯 번째가 암, 그 다음에 6장이 약, 7장이 건강검진 병원에 대한 얘기예요. 어떠세요? 우리 현대인들이 제 주변에서도 전부 여기에 매달리는 게 되게 많죠. 특히 이제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체질 얘기 나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물을 많이 드셔야 건강합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면, 나는 뭐 소음인 체질이라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 체질이 과연 맞는 건지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 100% 신뢰할 수 있는 건지 혹은 100%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건 특정 건에 대해서는 체질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체질이 뭐 이렇기 때문에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고기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골고루 먹어야지. 그처럼 인간에게 물은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호조 박사께서 뭐라고 하냐면, 선택권은 의사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한테 있어야 돼요, 선택권이.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선택권이 없죠? 있으신가요? 선택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빼도 박도 못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선택을 딱 한 가지 선택을 하긴 해요. 딱 한 가지를 남겨놓고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선택권이 나한테 있지 않다. 그런데 선택권은 나한테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뭐 우리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냐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고 내 건강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제가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의사 선생님이 뭐 이걸 해갖고 뭐 드러내자고. 특히 여성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제 더 이상 임신 안 할 건데 자궁의 근조 불편한 드러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그분이 예 하고 그냥 다 드러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사시죠. 생각 안 하는 머리 뭐 필요합니까? 뇌 빼내죠. 뇌종양 걸릴지도 모르는데 또 웃으세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선택권은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 치료란 근거 중심 의학에 기반을 두고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등의 질병에 대해 전문의들이 모인 학회에서 제시한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치료법이다. 대략 80% 이상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80% 정도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이라 표준의학이든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응급실 치료에서는 100% 저는 라고까지 말씀 못 드려도 95% 이상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같은 만성질환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8페이지 밑에 보면은 의사가 추천하는 치료법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병의 진행 상태, 증상 나이, 가정 내 환경 등을 고려해서 때로는 의사가 수술을 권했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1장이 이제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족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감기에 걸렸다면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일단 감기에 걸리면 빨리 약을 먹어도 증상을 늦추거나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초기에 병원을 가더라도 감기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감기 치료의 기본은 휴식과 영양 섭취밖에 없습니다. 체내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혈구 등을 도와주고 신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을 쉬게 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얘기해 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료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항생제 바로 처방해 주시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감기의 80%에서 90%는 라이노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리노바이러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영어니까 보통 리노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리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해요. 비율을. 리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고 두 번째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중에 1위가 리노바이러스고 2위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1위라고 하는 건 센 놈이거든요. 그래서 리노바이러스가 조금 더 센 놈이고요. 코로나는 약한 놈이에요. 또 파라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있고 RS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200에서 300가지나 됩니다. 근데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잡는 것이지 바이러스를 잡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감기를 걸리면 항생제를 처방을 할까요? 항바이러스제로 개발 완료된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타미플루, 많이 들어보셨죠? 타미플루, 리렌자, 이나비르, 레비액타 등 4종류 약밖에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가 있는 약은 없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의학에서조차 감기를 치료하냐 하는 약은 없다. 감기를 낫게 할 수 있는 의사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푹 쉬세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을 먹죠.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답답해요. 그래서 또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독감 예방접종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돼가지고 독감 예방접종은 앞서 이야기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위해 독성을 제거한 바이러스를 피하 주사로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백신의 종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방접종의 효과가 20-30%밖에 되지 않으니 접종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받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각자의 선택이죠. 이런 걸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료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의료 지식을 보통 어디서 쌓아요? 인터넷에서. 그러지 마세요. 서점에 가서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인터넷에 놔두는 그 얘기들이 다 옳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인터넷은 사람을 편향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AI가 내가 한 번 본 것들만 검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 잘못돼서 편향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검색을 내가 예를 들어서 야당 거를 하나 검색을 했다 그러면 야당에 관련된 자료들만 뜨고요. 여당 걸 검색했다면 여당 것만 뜨기 때문에 사고가 편협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골고루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 특히 내 건강에 관련된 내 가족의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아시려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다쳤을 때 우리는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죠. 그렇지만 꼭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상처 부위가 축축해지는 것은 건강한 표피세포와 진피세포가 상처 부위를 복구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거나 건조시키면 상처 주위의 건강한 피부세포까지 죽여서 피부 재생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냥 통풍만 시키면 돼요, 사실은. 단지 그냥 세균을 번식하지 못하도록 정도만 해지 굳이 소독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됐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뭐 그렇게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또 화상에 대한 얘기인데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화상의 초기 치료는 식히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식히는 방법입니다. 얼음물로 식히거나 얼음주머니로 환부에 직접 갖다 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삐었을 때, 그러니까 염자가 생겼을 때 전문용어로 염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삐었다고 하는 건 그게 이제 염자예요, 염자.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찬물로 해야 될지 뜨거운 물로 이게 찜질을 해야 될지 하는 게 다르고 그냥 상처 부위나 이런 것들은 화상 초기 같은 데는 찬물로 하시면 안 돼요. 뭐 얼음 빼야 된다고 하는데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됩니다. 또 가족이 어깨 결림, 허리 통증이 심하다면 그럼 우리는 바로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가거나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시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깨 결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요. 아프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통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해 어깨 결림이나 허리 통증으로 두루누울 정도가 아니라면 병원에 가더라도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좀 이렇게 좀 어떤 일이 있어서 허리를 심하게 다쳤었거든요. 이제 병원에 가서 그때 이제 종합병원에 가니까 디스크가 터졌다고 디스크 수술하자 그랬어요. 수술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스크가 터졌다 하더라도 수술을 합니까? 시술을 합니까? 그 당시엔 전부 수술했거든요. 요통 조금만 허리 아프다 그러면 다 수술하자 그랬거든요. 그때 수술한 분들은 되게 좀 아쉬울 거예요. 허리 쪽에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고질병으로 남거든요. 그런데 미국인가 영국의 정통한 의사 선생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나중에 그 책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요통은 왜 생기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것이 생겼을 때 3일이 지나면 요통은 무조건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나타난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의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해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깨 결림이나 허리 통증의 증상은 항상 비슷하며 더 악화되지만 않으면 그리 걱정할 정도의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악화되면서 증상이 변하는 경우는 내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검사를 받거나 담당 의사에게 증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깨 결림, 허리 통증에 감춰져 있는 질병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깨 결림에는 어깨가 결려오는 게 오십견일 수도 있지만 빈혈일 수도 있고요. 축농증일 때도 어깨가 결려오고요. 충치, 치주염, 만성 편도염, 저혈압, 고혈압, 대동맥류, 췌장염, 심근경색, 갱년기 장애, 흉막염, 폐결핵, 담석, 당남염, 협심증, 암 이때도 어깨가 결려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침 맞죠? 또 물리치료 받죠? 또 허리 통증에도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향 궤양, 담낭염, 담석, 담결석, 만성 췌장염, 신우신염, 신장암, 요로결석, 요관암, 방광암, 자궁근적, 자궁암, 난소낭종, 난소염, 복부대동맥류,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이 와도 허리가 아프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은 게 뭐예요? 신우신염, 신장암 뭐 이런 거죠. 요로결석, 전부 신장에 관련된 것들이죠. 허리가 아파옵니다. 여담이지만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디스크요,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전방 위증 등 신체기관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생기는 질환은 외과적인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201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때도 외과 수술을 했나 봐요. 혹시 저나 저희 가족이 이런 질환에 걸렸다 해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는 여전히 통증이나 저림을 느끼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이 수술하세요. 또 가족이 두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약을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는. 그래서 이제 편두통하고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 두통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원인과 증상과 대책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걸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간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약을 안 먹는다는 거죠. 목욕 등에 따뜻하게 몸을 해주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또 가족이 만성 변비라면, 만성 설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지사제를 먹든지 막 하죠. 만성 변비가 장내에 변이 쌓이는데 그 속에는 음식의 소화가스, 다량의 장내 세균, 산소, 독소, 발암성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내 유산균으로 알려진 대장균, 웰치균 등은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해 노화 촉진 물질을 생산하거나 담즙산을 이용해 강한 발암 성분과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을 포함한 변이 장기간 장벽에 접촉해 있으면 몸 전체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장이 안 좋으면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어깨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독소들 때문에.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고 하면 약을 먹을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동물성 단백질을 덜 먹고요. 채소를 많이 먹고요. 장내 균총을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나오고 뭐 대변 자멸 검사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가족이 불면증이라면 약을 먹이는 게 아니고요. 햇볕을 쬐게 한답니다. 햇볕을 쬐게 한대요. 그래서 수면 시간과 사망률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7시간 정도 잠을 자는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고 그보다 짧거나 긴 경우는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일 평균 7시간 정도 잠을 자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드실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불면에 대한 치료약은 크게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약효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효로 구분하는 게 아니랍니다. 수면제는 병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처방받는 약, 수면 유도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수면제고요. 처방제 없이 구할 수 있는 게 수면 유도제라는 얘기네요. 현재 판매 중인 수면 유도제의 대다수는 감기약이나 멀미약에 함유되어 있는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기침, 재채기, 콧물을 억제해주는 한편 강한 졸음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수면 유도제는 이 점을 이용해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는 거죠. 알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알로 잠들 수 있었던 사람이 머지않아 두 알, 세 알로 늘리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항히스타민제 의존증이라 불리는 병증으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런 일이 있으면 햇볕을 많이 쬐게 한답니다. 또 가족이 흡연하고 있다면 끊어야죠. 흡연이야 이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가족이 과음을 한다면 이것도 줄여야죠. 그죠? 이거야 개인적인 의지에 달린 얘기들이니까. 2장 체질.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이라면 우리 알러지로 가면은 무조건 항히스타민제 주죠. 되게 재밌는 게 알레르기 체질이 유전된다고 해도 알레르기 그 자체가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아도 안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알레르기와 식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 알러지가 나타나는 것도 뭐에 관여되어 있다고요? 식생활에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요인과 생활 습관은 어떨까요? 60년대, 70년대 이후 일본인의 식생활은 눈에 띄게 서구화되었습니다. 이런 서구화된 식사는 영양과다인 동시에 정제식품과 식품 첨가물도 포함되어 있어 알레르기를 증가시켰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알레르기 증상의 악화에는 장내 환경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제식품,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요? 입을 통해서 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개판이 되는 거죠. 장내 환경이 개판이 되니까 알러지가 생기는 거고요. 또 현재 가옥이나 아파트는 새로운 건축 자재와 알루미늄 세시 등이 사용되어 통기성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에어컨 보급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이것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육류 소비의 증가도 무지하게 그렇고요. 또 피부를 너무 청결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적다. 너무 청결하게 살지 마라. 가족이 꽃가루 알레르기 하면 꽃가루 알레르기 이거는 급하면 알러지 약을 먹어야 돼요. 그건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또 가족이 고혈압이라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은 아무래도 의사라서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요. 실은 저도 40대 중반에 고혈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혈압을 측정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220이었습니다. 220이면 좀 높네요. 그죠?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혈압이 높아요. 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를 즐겨 드시냐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세요. 그것도 말술을 먹어요. 보통 양주 그냥 독한 술 한두 병 그냥 드시거든요. 혈압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 하고 또 이제 역시 의사 선생님이라 67페이지에 일본인은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한다라고 하는데 일본 음식은 싱거워요. 그런데도 지금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한다고 하죠. 한국 음식에 비하면 엄청 싱겁거든요. 우리 입맛에는 닝닝해서 막대가리가 없을 정도로 심심하거든요. 근데 과연 제가 몇 번 제 영상에 뒤져보시면 나오겠지만 소금과 나트륨을 구분했으면 참 좋겠어요. 소금과 나트륨 구분을 못해서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어쨌든 간 염분은 저는 그렇게 큰 천일염을 먹는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의사 선생님이라 짜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각자 선택이고요. 또 이제 비만 얘기가 나왔는데, 비만이야 뭐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하도 뭐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너무 그러면 안 되고요.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BMI 얘기 나오잖아요. BMI 표준보다 플러스 5 정도 되는 체지방을 갖는 게 3년에서 5년을 아주 건강하게 더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머리숱이 적다면 탈모가 굉장히 많죠. 근데 요즘은 남성 탈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들도 탈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라고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점막이 건강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발모제, 리업 이런 발모제를 뭐 의사들도 이렇게 추천해 준답니다. 그런데 남성 발모제들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발기부전을 유발하죠. 발기부전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게 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발기부전은 둘째 문제고 머리 수술 되게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찾아 먹어요? 정력에 좋다면 아주 그냥 잠자고 있던 개구리까지 꺼내 먹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간 그건 선택적인 문제인데, 일본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약을 권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그럼 이 책 제목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리업이라는 발모제만 권하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뭐 쓰는 하이바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피가 건강해야 돼요. 점막이. 그러니까 다 건강해야 돼요. 두피가 건강하면 모근을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고, 결국은 제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탈모가 일어나고 뭐 이런 팬데믹이 왔을 때 두렵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점막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총체적으로 봐요. 3장은 뭐냐면 반드시 고쳐야 할 병이라고 나와요. 가족이 부정맥이라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부정맥이면 어떻게 돼요? 부정맥은 두 가지죠. 빈맥과 서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역시 의사라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가래요. 그러니까 근처 의원도 괜찮고 가랍니다. 그래서 일본 순환기 학회 홈페이지에 가서 뭐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먹으면 빈맥과 서맥도 해결이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단순히 심장 박동의 문제였을 때라면 그러겠죠. 또 이제 가족이 간염이라면이라고 해갖고 이제 또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간염 그러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땡!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간염은 8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나머지 종류가 드물어서 그렇지,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의 8종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A, B, C형이 대부분입니다. 한국도 A, B, C형이 대부분이죠. 간염은 본래 일시적인 것으로 1, 2개월 내에 회복됩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전격성 감염, 그러니까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염은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결국은 간염도 바이러스 침투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1차 우리 면역의 관문, 점막이죠.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건 비타민 A거든요. 카로티노이드만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근, 색깔, 뭐 고추의 빨간색, 고추의 파란색, 또 수박의 빨간색, 참외의 노란색, 이런 것들이 전부 카로티노이드거든요. 그런 것들은 식물들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외선이나 외부에서 침투하는 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고유의 자기 방어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카로티노이드를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수박에 빨간색, 토마토에 빨간색 이러면 어때요? 이걸 또 듣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 고기를 선호를 해버리죠. 식물의 색깔이에요. 식물의 색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걸렸으면 회복되는 게 보통이지만 어쨌든 간에 간을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되지만 근본적인 거는 점막이 튼튼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 면역체가 잘 움직인다고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기보다는 좀 채소를 많이 챙겨 먹는 식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또 새로운 팬데믹,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를 좀 많이 챙겨 먹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두렵긴 하죠. 뭐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수박도 27%인가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가지고 삼겹살도 17%인가 올라갔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삼겹살조차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채소를 좀 많이 챙겨서 점막을 탄탄하게 하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